인원과 적은 병력으로 죽계군의 미리 계획된 공격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야, 지금 어친이 아이고. 피난인가? 와, 위까지. 인만갑이 오면 진짜 한번 북한에서는 이 6.25 전쟁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저야 뭐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6.25 전쟁 가르치고 있는데 네. 북한에서는 어떻게 가르쳐요? 그 선생님이 가르쳐주기는 네. 1950년 6월 25일 네. 일요일 새벽 5시 어허. 북한 인민들이 정말 그 주일에 주말에 꿈을 꾸면서 거의 잠들고 있을 때 아무 대비도 없이 준비도 없이 예고도 없이 미제들이 남조선 괴뢰군들을 총알바지로 앞세워가지고 그렇게 끌고 들어와서 벽돌 한 장 성 한 개 남김없이 다 부서뜨리고 다 폐허시키고 이렇게 만들었다. 진짜?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놈들 때문에 당했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반대네, 반대. 1950년 6월 25일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 괴뢰군을 내몰아 창건된 지 불과 2년밖에 안 되는 우리 화국에 대한 전면적인 무력 침공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와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월드피스라는 그런 땡땡 그런 단체에서 6.25 전쟁 홍보대사를 하고 있어요. 사진전을 하면서 내가 이때서 느낀 게 뭐냐면 한국에 왔을 때 북한이 이렇게 했대, 남조선에서 쳐들어왔대. 우리는 막 머리가 막 혼돈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여기서 딱 자리를 잡은 게 뭐냐면 사진에 쫙 전시되어 있는 게 우리가 북한에 있을 때 미군들과 남조선 놈들이 쳐들어와서 했던 만행들을 인민군대가 반대로 한국에 와서 그렇게 했더라고. 우물에다 사람들 여인들 만들어주고 전기줄로 이게 해서 죽이고 이런 거를 우리는 북한에서 이걸 믿을 수 없는 게 뭐냐면 북한에는 사진이 별로 없어요. 다 그림이에요. 진실성이 없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사진전을 하면서 보니까 이놈들이 쳐들어왔구나. 저희는 교육뿐만 아니라 네. 그 기록 영화를 통해서도 계속 미제완 남조선 괴뢰들이 새벽 4시에 쳐들어왔다. 미제완 남조선 괴뢰들이 새벽 4시에 쳐들어왔다. 그래서 기록 영화에서 이런 악센트를 하잖아요. 정말 우리는 그것만은 확실하다고 믿었어요. 그러다가 대한민국에 오니까 이게 북한에서 일으켰다라는 걸 도저히 이거는 용납이 안 됐어요. 안 믿겼어요. 근데 전쟁 명칭에서 답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대한민국 전쟁을 어떻게 부르냐. 6.25 전쟁, 한국 전쟁, 남북 전쟁 부르는데 북한은 조국 해방 전쟁이에요. 이 명칭 속에 북한에서 먼저 남조선을 해방하기 위해서 쳐들어갔다는 것이 그대로 들어갔더라고요. 해방 전쟁. 네, 해방을 시키기 조국 해방 전쟁이에요. 역으로 당했으면 그런 말 안 하지. 근데 북한에서 믿었다는 거죠. 지금이야 뭐 다 알려진 사실이겠지만 중요한 거는 사진이 거짓말 안 하신다고 했지만 사진도 거짓말 가끔씩은 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북한이 남한을 침공했다라는 사실은 남한의 주장이 아니라 지금 스탈린과 김일성 간의 문건, 김일성과 모택동 사이의 문건들을 통해서 이미 이제 3자의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완전히 입증이 끝난 옛날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왈가왈부할 만한 부분이 없는 거죠. 북한에서는 그 문건 안에요.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데 이제 미군이 치밀한 계획을 세웠는데 아침은 이제 해주에서 먹고 점심은 평양에서 먹고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는다.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딱 세워놔서 우리 사회주의 지상 낙원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겠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교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어요. 대학교를 가서 역사 과목을 듣거든요. 그럼 교수님들께서 이게 아니다. 북한이 쳐들어왔다. 이러면 저희는 막 찾아가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원래 사람을 속일 때 제일 중요한 전략이 뭐냐면은 사실 절반에 거짓말 절반을 섞는 거예요. 거짓말만 가면. 아니, 그럼 아무도 안 속아. 근데 두 개를 적절하게 해놔야지. 그렇지. 너 이거 거짓말이잖아. 라고 내가 만약에 이의를 제기하잖아요. 그럼 사실인 부분을 가져와서 반박을 해. 이런 식으로 끝도 없는 음모론을 만들어가는 거죠. 아니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지금 용어들이 계속 튀어나오고 있는데
지금 6.25 전쟁이라는 용어도 나왔고 한국 전쟁이라는 용어도 나왔고 조국 해방 전쟁이라는 말도 나왔어요. 근데 조국 해방 전쟁은 지금 북한이 사용하는 용어니까 그건 좀 빼고 그럼 지금 6.25 전쟁과 한국 전쟁을 지금 많이 쓰고 있는데 혹시 이 용어의 차이점은 알고 계세요? 우리 또 박사님이. 나는 정민이가 모르는 척하는 이 표정이 너무 귀여워, 맞아. 그래요? 진짜로 다 알아요. 연기 달인. 답을 한번 좀 해주시죠. 질문 까먹었지. 내가 뭐 질문 알아요? 지금 6.25 전쟁과 한국 전쟁의 용어를 우리가 같이 쓰고 있는데 그 차이점을 아시는지 한번 여쭤봤어요. 6.25 전쟁. 6.25 전쟁은 6월 25일 날 날짜를 얘기한 거고 네네네. 한국 전쟁은 한국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지? 다시 질문한 거야? 아니 왜 말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을 것 같죠? 네.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용어를 굉장히 막 혼용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 네, 조금 좀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라는 말은 주로 외국에서 많이 쓰는 용어예요. 이거 메모해야 돼. 그렇죠. 그렇지. 외국에 쓰는 용어인데 이 용어를 왜 쓰냐면 이거는 좀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서 보는 거예요. 한반도에서 그러니까 내전이라는 것이죠.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진 전쟁. 그래서 한국 전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고 6.25 전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확하게 1950년 6월 25일 아까 그 새벽 5시라고 했는데 저희는 새벽 4시죠. 4시. 예, 새벽 4시 북한의 남침에 의해서 시작되었던 전쟁이라는 의미에서 6.25 전쟁. 그러니까 6.25 전쟁의 그 단어 속에는 명확하게 침략자가 누구인지를 명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명시. 그래서 대한민국 교과서에서는 한국 전쟁이라는 용어 대신 6.25 전쟁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묘한 차이점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최태성이에요. 나 처음 알았어. 언뜻 알고는 있었는데 이런 사연들이 있었네요. 70년 세월 한반도를 둘러나는 동족 상잔의 비극. 1950년 6월 25일이죠.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복 입고 다니던 때야. 맞아요. 심하죠, 우리. 진짜. 마침내 북한 공산군의 대규모 군사훈련은 시작됐습니다. (6월 25일) 새벽 정확히 4시 20분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겪었다고 그렇게 보냈잖아. 아, 그럼 북한은 똑같은 장면인데 밑에 남한군의 기술 이렇게 나온 남한군이 거예요? 똑같아요. 아니 탱크가 쏘는 건데. 북한 공산군은 소련제 T-34형 탱크 242대를 앞세우고 보병 10개 사단 11만 1000 병력이 38선 전역에서 쳐내려 왔습니다. 폭풍 맞네. 지금도 쓰잖아요. 그렇게 쓰죠. 지금 폭풍이죠. 1950년 6월 24일. 그날은 토요일이라 대부분의 장병들은 외출과 휴가를 즐기고 특히 농촌 출신 사병들에게는 그치, 15일 딱 안에 한참 모심기. 농번기 휴가를 주어 모심기를 돕게 했던 것입니다. 뭐야? 북한하고 너무 똑같대. 북한에서는 평화로워. 아, 진짜 북한에서 평화로운. 아, 정말. 야, 이게 뭐냐, 진짜. 가벼운 무장과 적은 병력으로 국개군의 미리 계획된 공격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야, 지금 어친이 아이고.
비난을 가시. 와, 위까지. 너무나도 좀 가슴이 아픈 영상을 봤어요. 네. 지금 남침 뭐 북침 이러는데 그냥 저 뭐가 해방되고 나서 그냥 이렇게 있었잖아. 예. 나눠져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원래 이제 나눠져 있었죠. 38선을 나눠서 그때 당시에도 38선이 있었던 거죠. 이 작은 조금씩의 이거 뭐냐 이거. 뭐죠 이거? 분쟁. 네, 분쟁이 살짝 있었어요. 아니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 이 분단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분단한 거로 생각하시는 분도 꽤 많으세요. 맞아요. 생각하는 경우 많아요. 네, 많이 계세요. 그런데 6.25 전쟁 이전에 이미 분단되어 있었고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광복 이전에 이미 분단되어 있어요. 나 이거 처음 들어요. 이거는 아니. 그죠? 광복 이후가 아니고요? 그쵸.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그 광복 이전이니까 이 설명이 너무 그래. 그때부터 이 힘이 있었다고? 그렇죠. 이미 분단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 배경을 좀 한번 살펴보면,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이제 일본이 이제 패망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미국하고 소련이 일본을 이제 점령해야 될 텐데, 이 당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일본의 식민지였으니까 이 땅이 한반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북쪽은 소련이, 남쪽은 미국이 이제 이런 식으로 점령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이때 이 소련이 너무나도 빠르게 한반도로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언제? 그때 이제 광복 직전에. 2차 세계대전 완전 말. 예, 광복 직전에. 일본 패망선언 6일, 7, 8일 전? 그렇죠, 그렇죠. 예. 너무 빨리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미국 측에서 깜짝 놀란 거죠. 와, 이러다가 이 한반도가 그냥 통째로 그냥 소련으로 넘어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소련 측하고 협상을 합니다. 어느 정도는 소련이, 어느 정도는 미국이 이렇게 이제 하자라고 했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선을 좀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 펜타곤에서 이 회의가 열려요. 어느 선을 정할까? 가만 보니까 서울. 서울은 좀 미국이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이 든 거예요. 근데 서울 위쪽에 보니까 38도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38도선을 경계로 해서 그 북쪽은 소련이, 남쪽은 미국이 들어오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지금 이때 결정된 이 38도선이 분단의 시작이었고 지금 7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잖아요. 굉장히 결정적인 순간이란 말이죠. 이 결정적 순간을 결정한 데 걸린 기간은 얼마쯤 될까요? 굉장히 결정적인 순간이란 말이죠. 이 결정적 순간을 결정한 데 걸린 기간은 얼마쯤 될까요? 한 열흘 정도 걸리지 않았어요? 아니 북한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38선이 그어진 그게 너무 쉽게 미국 놈들이 그냥 딱 갈라놨다. 이렇게 지도를 넣고 이렇게 걷다고. 미국 사람들이 와서 줄을 그냥 이렇게 지도 두고. 이건 아니죠. 근데 북한에서 사실을 가르치네요. 그거 사실이에요? 사실 반 거짓 반이네. 이게 거짓과 사실을 잘 섞어야 사람들이 믿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맞습니다. 이 38도선을 긋는데, 결정하는데 걸린 기간은 30분입니다. 30분입니다. 야, 이게. 남의 땅을 잠시만 냈는데 10년이 갈라져 있어요. 한 민족을 갈라치는데요? 30분밖에 고민 안 하고. 미국도 지금 너무 급했던 거예요. 지금 너무 소련이 밀고 내려오니까 이걸 갖고 오랫동안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빠르게 결정해서 협상을 해야 되니까. (71년) 전 6.25 과연 어떤 시크릿 코드가 숨어 있을까요? 오늘 최태성 선생님과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6.25 전쟁에서 정말 이 이야기를 쭉 끌고 갈 수 있는 시크릿 코드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6.25 전쟁 딱 일어나고 다음 날 6월 26일 날 이게 신문에 나온
6월 16일 다음날 신문이 나와? 네, 신문이 나와요. 어머, 전쟁 일어났는데? 폭격하는데도 나온 거예요. 계례군 돌연 남침 기도. 이게 이제 그러니까 남침을 기도했다. 그러니까 괴뢰군이 누구예요? 북한 괴뢰. 괴뢰군이 누구냐잖아. 북한군. 이때는 이제 계례군을 북한군이라고 이제. 아, 진짜? 우리 만들기 계례군 한국군을 갑자기 헷갈릴 뻔했어. 그러니까 계례군이라 했어. 그래요? 북한 신문인 줄. 그리고 다음 여기 보시면은 이제 38선 전역의 비상사태. 정예 국군 적을 요격 중.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보시면은 국군 방위태세 만전. 적의 신경전에 동요 말라. 동요 말라. 많은 분들이 전쟁이 발발한 6월 25일 다음 날 6월 26일 어떻게 신문이 나왔느냐에 물어보셨잖아요. 놀라운 사실은 6월 27일까지도 우리 동아일보 선배들은 신문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저 때가 동아일보가 석간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오후에 신문을 발행하던 시절이었고 6월 25일 전쟁이 발발했다는 소식을 동아일보 선배들도 이제 다 듣죠. 그때 알고 있었거든요. 이 전쟁이 쉽지 않겠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북한군의 침투 소식을 보도하기 위해서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켰던 거예요. (6.25) 전쟁 과정에서 혹시 서울이 주인이 몇 번 바뀌었는지 혹시 아세요? 4번. 어떻게 그렇게 정확해요? 너는 왜 얘기 안 해? 여기 박사님이 계시면 작가가 이렇게 많이 하는 거? 천재신 것 같아. 척척이 맞습니다. 지금 4번인데요. 보세요. 자, 북한이 남침해서 주인이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인천 상륙작전 통해서 다시 주인이 바뀌죠. 다시 올라갔다가 중국군이 또 개입하면서 또 주인이 바뀌죠. 다시 또 올라가면서 삼반스 부에 싸우면서 또 바뀌죠. 4번이 4번이 바뀌니까 이를 두고 정말 왔다 갔다 한다고 해가지고 톱질 전쟁이다라는 어떤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서울이 4번이 지금 주인이 바뀌잖아요. 그때 어떤 실제 다큐가 있는데 어느 할아버지 노인분이 나오셨어요. 나오셨는데 양손에 한 손에는 인공기를 들고 있고요. 한 손에는 태극기를 들고 있어요. 두 개 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너무 빨리 바뀌니까 어떤 걸 지금 들고 있어야 될지가 너무 헷갈리는 이게 거예요. 웃기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안 돼요. 그 사람 입장에서 당연한 거예요. 뉴스가 없잖아. 군대가 와. 어느 군대인지 몰라. 잘못 들으면 어느 군대인지 몰라. 그러니까 눈치 봐서 하나 들어야 되는 거야. 자, 지금까지 오늘 시크릿 코드가 된 크로마이트에 대해서는 아직 이야기가 없습니다. 자, 이제 크로마이트 그 단서를 따라가 봅니다. 낙동강까지 후퇴를 해서 저 붉은색이 세상에 대구 하나 IP가 다르고. 이거 다 끝난 거랑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제? 메가더 장군의 등장이 있었습니다. 저 메가더 장군하면 모르는 사람 없을 거고 위인전도 있기도 하고 또 여전히 논쟁의 중심에 있기도 해요. 그렇죠. 예. 여러 가지 면이 공존하는 사람인데
미국에서는 메가더 장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메가더 장군이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의 영웅으로 이제 칭송을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쟁 영웅이에요. 그러니까 집안 자체가. 우리는 한국 전쟁의 영웅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는 1, 2차 대전의 영웅이거든요. 1차 대전 참전했고, 그러니까 준장으로. 그러니까 2차 대전도 참전을 했고, 과달카날 뭐 상륙 작전, 뭐 오키나와 상륙 작전 다 성공을 해냈는데, 그러니까 2차 대전의 전쟁 영웅. 1948년도에는 미 공화당의 공천을 받아가지고 대통령 후보에까지 오를 뻔도 해요. 그러면 전역했다는 거 아니에요? 전역을 한 다음에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이 메가더라는 인물에 대해서 북한에서는 어떻게 교육을 시켜요? 북한에서 배워요. 메가더는 네, 북한에서는 배우는데 제대로 된 얼굴을 한국에서 처음 봤어요. 북한에서 다 인상 쓰고 있거나 막 이런 표정만 봐갖고. 왜냐면 왜 그러냐면 전쟁 계속 지어서 짜증이 나갖고 인상이 찌푸리거나 뭐 이렇게 화나한 얼굴만 계속 봐가지고. 메가더가 계속 져가지고 인상이 좋지 않다. 그리고 또 수치스러운 장군이라고 돼요. 왜냐하면은 수치스러운 장군. 네, 왜냐하면 인천 상륙 작전이라고 이제 남한으로 들어올 때 5만 명의 군사와 그리고 300척의 배랑 전투기 1000대 정도 이걸 가지고 들어왔는데 북한군 중대 하나 12명밖에 없고 표가 4개밖에 없는 중대를 이제 당해내지 못해서 3일 동안 이제 지체를 해서 북한군이 이제 후방으로 대피할 수 있게 됐다. 이래서 12명을 이겨내지 못한 군인이기 때문에 패배 장군. 인천 상륙 작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아까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낙동강까지 지금 밀고 내려간 상황이에요.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걸 다시 치고 올라가려면 아래서부터 치고 올라가려면 어마어마한 또 공방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릴 거고 굉장히 많은 인명피해도 벌어질 거고 이걸 단숨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건 뭐냐면 적의 보급로가 지금 북에서부터 남쪽으로 쭉 이어지고 있으니까 주력 부대 또 낙동강 쪽에 지금 집중되어 있으니까 허리에서 끊어버리면 끊어서 주력 부대를 그냥 딱 포위를 시켜버리면 바로 전의를 상실을 시켜가지고 게임을 종료시킬 수 있겠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삼국지 시절부터 통용되는 전쟁의 가장 기본적인 이기는 방법. 허리를 끊어서 보급로를 차단하고 주력 부대를 패라. 그건 전쟁은 무조건이에요. 그게 모루와 해머 작전이라고. 그렇죠. 아니 근데 어쨌거나 이 메가더는요 진짜 남긴 유명한 명언이 있어요. 인천 상륙 작전이 5,000대 1의 도박이라는 걸 잘 알고 있지만 나는 그런 모험에 익숙해 있다. 우리는 인천에 상륙할 것이고 마침내 적을 군사할 것이다. 그래서 상륙작전 할 때 군산을 하느냐 인천을 하느냐 두 가지가 나왔었는데 군산으로 가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종류의 약점이 없어요. 쉽게 상륙할 수 있어. 대신 허리를 못 자르고. 그렇지. 군산은 날의 방향이니까. 허리 못 자를 것 같은데 그렇지. 왜 해? 할 이유가 없지. 애초에 할 이유가 없지. 그러니까 5,000대 1이어도 좋아. 대신 인천으로 가야 돼. 라는 거지. 너무 모험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메가더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산에 상륙해봐야 인천만큼 전세를 뒤엎을 결정적 계기를 만들지 못한다. 현재 북한은 부산의 병력을 집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뒤를 노려야 한다. 인천에 상륙해 보급선을 끊는 것만큼 효과적 작전 없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 지금 종민 씨가 얘기한 것처럼 조수간만의 차이를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게 지금 심각한 거예요. 거기가 조수간만의 차가 7m에서 9m로 그 높이가 물이 들어왔다가 빠지면 그냥 3km 주변이 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작전을 성공시키려면 이 조수간만의 차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 날짜를 따져보니까 그 날짜가 1950년 9월 15일 물이 많이 들어온 시간 작전이 수행될 수 있는 시간은 단 2시간. 진짜 이거는 대박이다. 야, 진짜 대박이다. 그러니까 이 2시간 동안에 무슨 변수가 있을 줄 알아요. 그렇죠. 인천을 공격하고 상륙하고 탈환까지 모든 걸 다 이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시간 동안에 이 모든 것들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정말 도박 중에서도 도박이라고 볼 수 있는 또 다른 희생 이야기를 좀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이제 사전 답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낭만적으로 들리네요. 사전 답사는. 이 첩보전을 지금 전개해야 된단 말이죠. 그 작전명이 뭐였냐면 영흥도 첩보전, 일명 엑스레이 작전이라는 겁니다. 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인물이 임병래 중위라는 인물인데 자 지금 이 단 2시간 만에 이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입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군 첩보대, 이 임병래 중위를 포함한 17명의 해군 첩보대가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임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였냐면 자 배가 지금 상륙을 해야 되는데 공격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북한이 이 해안 포대를 어떻게 어디에 얼만큼 설치를 했는지를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알려주는 이런 일들을 중요한 역할. 그렇죠. 자, 이들이 이제 명령을 받고요. 8월 18일, 그러니까 대략 한 달 전이죠. 9월 15일 날 작전이 수행돼야 되니까 8월 18일 날 부산 자갈치 시장 가보셨죠? 네. 그 자갈치 시장에서 모여가지고 이 109호라는 배를 극비리에 올라탑니다. 이 부산에 타가지고 이제 인천으로 이제 가려고 한 건데 이 배에는 자폭 장치를 설치해놨어요. 이유는 아시겠죠? 걸리면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증거를 없애야 되니까. 이게 엄청난 극비 작전이니까 여기서 걸려버리면 9월 15일 그 2시간 만에 해결해야 되는 걸 못 해버리는 거예요. 딱동에서 뚫려버리면 게임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극비리에 시행되기 위해서 자폭 장치를 설치를 하고 배를 타고 출발합니다. 6일 뒤, 그러니까 24일이죠. 24일 새벽 영흥도에 드디어 상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분들이 변장을 하세요. 북한군으로. 그렇죠. 네. 인민군으로. 군민이 아니라 북한 인민군으로. 왜냐면 쏴야 될 거 아니에요. 더 위험한데. 맞아요. 더 위험하죠. 진짜 이거 목숨 내놓고 하는 첩보 작전이거든요. 이분들 정말 대단한 일들을 하신 거예요. 그 첩보 작전을 기가 막히게 해내십니다. 인천 상륙작전에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은 어디여야 하며 여기 지금 이 북한 병력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으며 해안포대는 어떻게 되어 있고 지형은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높이는 어떻게 되어 있고 정확하게 첩보를 받아가지고 메가더 장관한테 보고했죠. 딱 봤는데 완벽한 거야. 이 정도 정보면 완벽한 거야. 할 수 있겠어. 그래서 이제 작전 수행 이틀 전에 철수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좋다. 철수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어디로 하냐 이거. 어디로 그래요? 9월 15일 작전 안 돼. 그 전날 9월 14일 날 인민군의 발각이 돼요. 이게 정말 영흥도에 이게 배가 이제 탈출하기 위한 배가 이제 딱 떠 있었는데 이게 발각이 된 거예요. 군인한테. 그렇죠. 인민군한테 배가 발각된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집중폭이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니까 이 임병래 중위가 이 남아있는 자신의 어떤 그 부원들은 살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그곳에서 총격전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총격전 벌인 사이 다른 부대원들은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가서 알려줘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총격전을 벌이는데 중과부적이죠. 어떻게 그 사람이 그 많은 인원을 대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자결을 하게 되는데 그때 맨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말이 대한민국 만세. 이거 눈물 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인천 상륙작전을 하기 위해서 그냥 무모하게 도박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어떤 그 정보를 입수하고 그 정보를 완벽히 해석하고 그리고 이 작전이 수행되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벌여놓은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장사 상륙 작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규모 작전이란 말이에요. 이거 어마어마한 작전이란 말이에요. 이거 반드시 성공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작전을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하죠. 배가 함대가 200 대만하죠. 완전 200 몇 척에 동원이 된 거야. 연합군 함대가. 아니 근데 그걸 2시간 만에 여기에 배를 어떻게 돼?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지. 240km를 이거를 지금 안 들키고 지금 하려는 작전이잖아요. 가능해? 그래서 일이 걸리지. 이 북한의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완전 동쪽으로. 완전 동쪽. 낙동강 그 위쪽에 그 장사, 영덕 왜 배로 유명하잖아요. 영덕해.
이곳을 지금 북한이 점령을 하고 있었거든요. 영덕을. 바로 이곳을 상륙하는 작전을 수행해서 북한의 어떤 시선을 이쪽으로 돌려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 판단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저리 간다는 걸 흘리는 거예요, 계속? 그렇죠, 그렇죠. 그럼 배도 몇 척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 작전을 수행하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가슴 아픈데 듣다 보니까 이게 전술적으로는 당연히 해야 되는 작전이긴 합니다만은 사실 여기에는 당연히 희생자가 따를 거고. 그건 너무 가슴이 아픈데 그 죽음의 담당자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학도병. 네, 이게 학도병들의 이야기가 또 너무 가슴이 아파요. 진짜 어린 학생들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평균 나이 17살에 772년. 네. 얘네들은 죽는 거 뭐로? 사실 이 6.25 전쟁 때 상당히 많은 학도병들이 총알바지잖아. 근데 이런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늘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역사적 사건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은 정말 용기 있게 난 할 수 있어! 라고 참가했던 걸로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네, 다 우리랑 똑같습니다. 강제로 끌려나가는 무서워하면서 참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그렇지. 그 상황 전쟁 자체가 엄마 찾을 나이잖아. 그럼요. 나도 무섭고 나도 용기가 없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나라도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나간 거거든요. 학도병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증언에 보면 그 부모님하고 대화를 하는 증언들이 나와요. 아버지, 저 진짜 무섭지만 이게 날아가시면 너무 위태합니다. 저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부모님이 엄청 말리는 거죠. 이 장면. 미친 거예요. 하면 죽잖아요. 하면 뭐 죽는데 뭐 어딜 가. 라고 하면서 또 이 아들은 그래도 한번 내가 지금 여기서 그냥 집에만 있으면 평생 저는 후회할 것 같습니다. 라고 나갔던 어떤 그런 증언들도 나오고요. 실제로 학도병들 중에서 그 참가했을 때 이 학도병들이 훈련을 제대로 못 받아요. 그렇죠. 뭘 알겠어. 잡는 방법만 배워서 그냥 보내는 거지. 그러니까 앞에 지금 북한의 인민군들이 막 총을 쏴댔는데 총을 쏜 거야. 다음에 실탄 장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모르는 거야. 이걸 모르는 거야. 이걸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거야. 모르는 것만 배우고. 예. 그런 애들을. 처음 있어도 못 쐈다 소리잖아. 그러니까. 저희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가 6.25 그 학도병 출신이셨어요. 진짜요? 네, 학도병으로 참전을 하신 다음에 이제 정규군으로 이제 국방군으로 입대를 하셨는데 그때 이제 지금도 집에 있는데 그 아버지가 쓰셨던 그 전투 일지가 이만큼 남아 있어요. 딱 아버님 나이가 한 16, 17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술 한잔 먹고 가지고 보면은 저보다 훨씬 어리잖아요. 그래서 저도 술 한잔 먹으면서 이제 그 당시 어렸던 아버지한테 참 수고 많았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보면은 그러니까 몇 월 며칠 어디, 몇 월 며칠 어디인데 어디라고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이름 모를 고지다. 그렇지. 모르는 이름 모르는 거야. 지도를 못 줘야겠어. 그렇죠. 이게 정말 가슴이 아픈 건 이름 모를 고지인데 저기서 멀리선 그 대포 소리가 들린다.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근데 오늘 밤 보름달이 떴는데 보니까 어머님이 생각난다. 너무 어린 애들이 몇 명 되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장사 상륙작전에 그래서 학도병들이 투입이 되는데 이렇게 한 700여 명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너무 많아요. 770명 모였는데 그래서 이들이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해요. 이게 지금 작전이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이잖아요. 이 작전 수행을 위해서 9월 14일 날 출발을 합니다. 근데 좀 이상한 일이 좀 벌어집니다. 그래요? 출정식을 하는데 700여 명이면 한 1개 대대보다 좀 더 많은 병력이거든요. 많지 않은 병력이 가는데
육군 고위 관료들이 나와가지고 출정식에 나와서 아 잘한다 너희들 할 수 있다 막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트럭을 타고 가고 있는데 시민들이 나와서 환송까지 해주는 거예요. 아니 전쟁 상황이니까 사실 이런 모습은 너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이다. 그러니까 인원수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왜 이런 학생들이 좀 약간 좀 어리둥절한 어떤 그런 느낌? 시끌시끌하게 들리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두에 딱 도착했는데 여긴 더 황당한 일이 벌어지네. 배에 탔어요. 배에 탔는데 엄청난 미군 병력이 배에 같이 타는 거예요. 같이 가나? 근데 또 내려. 미군 병력 또 내려. 하자마자 내려요? 네. 타는 척. 미군이 없었구나. 그리고. 근데 또 다시 타. 또 내려. 왔다 갔다. 이런 작업을 자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믿음을 왜 주려고. 그랬을 것 같아요? 믿음을 주려고. 너네는 우리가 있으니까 믿음 넣고 그냥 무서운 거 하지 마라. 그냥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서. 그럼 같이 가야지. 저는 아마도 북한에서 망원경으로 보고 이 많은 사람들이 오르고 내리고 하네 인원수가 되게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병력이 성동인 거죠, 성동.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선을 지금 분산시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작전이 지금 이쪽에서 지금 수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여기 지금 간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하기 위해서 그렇지. 이렇게 지금 여기 작전이 수행되고 있다고 보고해라. 여기 라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여기가 주력군이다. 그렇죠. 이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요. 북한의 주력이 여기 썰리게 그런데 하려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그 학도병들은 정말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출발을 할 때 이 학도병들한테 머리카락, 손톱, 발톱 이런 것들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건 마지막이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그거를 들은 학생들은 돌아오지 못했어요. 대로 가는구나. 벌써 아는구나. 내가 가면 죽을 수도 있겠다. 아빠, 엄마 모습을 이게 마지막으로 볼 수도 있겠다. 라는 어떤 그런 생각? 딱 전쟁 나가는 마치 두려웠다 그래요. 원줄도 제대로 없었을 거야.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출발을 한 거예요. 772명의 그 학도병들이 입대한 지 18일 만에 타던 배의 이름은 문산호였습니다. 문산호. 그래서 D-1일 9월 14일에 출발을 했는데 이제 그 작전이 인천 상륙 작전이 시행되는 9월 15일 날 거기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자 이제 작전을 수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때 작전 수행을 못할 만한 일이 벌어져요. 아이고. 왜요? 자 이제 작전을 수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때 작전 수행을 못할 만한 일이 벌어져요. 아이고. 왜요? 날씨? 질병? 무기? 태풍 맞습니다. 와. 9월 1도 안 된다. 9월 14일 날 출발해서 9월 15일이니까 그때 즈음이 필리핀에서 막 태풍 많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태풍을 몰랐을까? 알았구나. 당연히 알았겠죠.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키려고 한 알면서 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풍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야 되는 거예요. 태풍이 오거나 말거나. 그렇죠. 왜냐면 D-Day는 정해져 있고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여기서 지금 작전 수행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출발했던 거거든요. 결국 태풍을 만나면서 이 배가 접안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접안을 해서 상륙을 해야 되는 접안을 못하는 거예요. 자, 태풍 때문에 배가 지금 넘실 되고 있어요. 북한 인민군이 바보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 앞에 지금 뭐야? 이거 적군의 배가 지금 나와 있는데 쟤는 뭐 하는 거야? 당연히 기총소사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리기도 전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타깃이 돼버린 거예요. 바다 위에서 그냥 계속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결국 목표 파이니. 그 배는 좌초됩니다. 아우 야. 좌초되니까 일에 죽으나 철에 죽으나 그렇지. 방법은 하나다. 그냥 가자. 돌격. 라고 해가지고 배에서 그냥 뛰어내려요. 뛰어내려가지고 그냥 헤엄쳐가지고 밧줄 돼가지고 그거 잡고 올라와가지고 장사해변에 상륙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림을 그려보세요. 지금 보이잖아요. 무방비예요. 보이잖아요. 그냥 대놓고 쏘는 거예요.
그 적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그 어린 중고생들의 모습들을 한번 여러분이 떠올리시면 정말 가슴이 정말 아픈데 기적이 벌어집니다. 뭐예요? 이 학생들이 길을 쓰고 죽어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길을 쓰고 그 장사 해변에 착륙해가지고 모래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서 은신하면서 계속 공격해가지고 결국 이 장사 해변은 장악을 해내요. 장악을 해내요. 야, 그 학도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총을 제대로 뭐가 있겠어? 기관총이 있겠어? 포가 있겠어? 대단하다. 이게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거는요. 좋은 무기도 아니고요. 좋은 포탄도 아니고요.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결기입니다. 이 결기 앞에서는 정말 이 학도병들이 어떤 마음으로 싸웠을까를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게다가 이게 이들한테 보급되었던 그 보급품이 뭐였냐면 건빵 한 봉지하고 미숫가루 3봉지였어요. 이거 갖고 버티라는 거였는데 바닷가에 뛰어내렸잖아요. 그렇지요. 다 줬잖아요. 이 식량이 다 없어진 거예요. 미숫가루 이런 게 다 가루인데. 건빵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 8일 동안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배를 쫄쫄쫄 굶으면서 이 증언에 의하면 이 민가에 남은 뭐 어떻게 이 곡식들이 좀 있었나 봐요. 그걸 갖고 와가지고 바닷물로 이게 쌀을 씻었나 봐요. 불도 못 못 먹는데 먹을 수가 없어요. 못 먹어요. 바닷물에 쌀 안 익어요. 그러니까 네, 안 익어요. 먹을 수가 없는 네. 정말 고생이란 고생은 다 있다는 그 증언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이 인민군들이 지금 이 낙동강변에 집결해 있었는데 지금 이 장사 상륙 작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든 병력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었던가 보다라고 병력을 빼는 거죠. 장사로 가야 그렇죠. 게다가 여기가 지금 7번 도로 아시죠? 왜 해안가에 참 예쁜 도로가 7번 도로잖아요. 바이크 탈 때 그러니까요. 그 도로를 지금 이 학도병들이 장악을 했기 때문에 보급로가 일단 끊겨버린 거예요. 어떻게든 여기를 회복시켜야 되거든요. 대규모의 병력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북한군이 이동을 하는 것이죠. 학도병들 대단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할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빨리 학도병들은 이제 탈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임무 다 수행했으니까 이미 인천염전에서 성공했으니까 빼야 되는데 이때 이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왔던 배가 이 조치원호라는 건데 조치원호가 이제 이 바다 위에 떠 있고 이 학도병들을 지금 구출하려고 했는데 이미 북한 인민군이 와 있는 거예요. 어떡해. 늦었어요. 이러면서 다시 조치원호에 지금 포격이 이제 가해지니까 이러다간 조치원호마저도 좌초될 수밖에 없는 위기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전원을 다 구출하지 못하고 부랴부랴 조치원호에 올라탄 학도병들만 구출해가지고 나머지 학생들은 다 남겨둡니다. 몇 명이나 혹시 북인 몇 명이나 됩니까? 그 당시 그 사망자 수가 몇 명이었냐면요. 공식 전사자 수가 139명이고요. 부상자는 92명. 지금 희생자가 한 300명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뭐 저거 더 끔찍한 얘기가 서태지 아이들이 데뷔했던 때가 93년도잖아요. 그때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문화적으로 웅성할 때였습니까? 근데 서태지 아이들이 데뷔했던 93년 이후로 4년이 더 지난 97년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장사 해변에 포항, 영도 얼마나 관광지예요? 97년 거기서 장사 해변에서 전사한 학도병들의 유해가 발견됩니다. 와, 97년도에. 아까 말하면 그 전까지 장사 해변의 유해 수습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하면 이게 정말 역사의 비극인데 장사 상륙 작전이라는 이 작전이 다시 조명된 게 얼마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 인정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인천 상륙 작전이라는 엄청난 이 작전의 성공에 가렸던 측면도 있고 두 번째는 이 학도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작성된 군번줄도 없고 병적부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극비리에 했었던
작전이기 때문에 작전 문서나 이런 것들이 남아있지가 않아서 우리 정부에서도 자랑스러워하면서 할 수도 없었고 못했던. 몰랐던 것도 있었고 그런데 그때 장사 상륙작전에 참가했고 살아남은 학도병들이 꾸준히 정부에게 발굴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요청을 했고 보훈처에서 이걸 받아들여서 발굴을 했는데 97년에 웬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문제라는 것 같아요. 97년에 유해가 나와요. 생각을 해보면은 전쟁 때니까 모든 죽음은 굉장히 어떤 가치 없이 보일 수 있고 가장 처참한 모습들이 보이는 정말 인류의 가장 안 좋은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의 그런 어떤 역사적 이벤트인데 그때 뭐 학도병을 모집했다는 이유로 비판을 할 필요가 있느냐? 없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그 이유라고 생각해요. 이유죠. 이유예요. 맞아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면 그 이후에 보답을 하든가 사과를 하든가 후속 조치가 뭐든 따라야 돼요. 맞아.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었고 다른 어떤 지금 여러 가지 이유, 가능한 이유를 열거를 해주셨지만 저는 그보다 앞서서 창피했을 거라 생각해요. 애들한테 이런 걸 맡겼다는 게 창피했을 거라 생각해요. 거기에 어른들 입장에서. 보답을 해요. 17년 때 97년. 네. 보답을 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누가 보답을 하면 메가더 장군이 장사 상륙작전에 희생된 학도병 때문에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죽기 4년 전 1960년에 772명 학도병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뭐라고 보내냐면 인천 상륙작전을 지원하면서 수행한 작전은 최고의 찬사를 받을 것이고 대원들이 보여준 용기와 희생적인 행동은 한국 젊은이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다라고 학생들에게 메가더 장군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진짜 우리 호중 작가 얘기 듣다가 770명이 너무 놀랐는데 나는 다 죽었나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정말 근데 그걸 이겨내고 버텨내고 어느 지점을 장악했다는 거 너무 놀랐어요. 더 놀라운 거는 그렇게 살아남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증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를 좀 기억해달라고. 정부에 계속 요구를 한 거잖아요. 내가 그때 내가 가서 나라를 지킨 거에 대해서 보상해달라는 거 아니야. 우리가 거기 있었다는 거 인정해달라고 네가 우리들 보냈자라고 그분들이 계속 주장을 한 거예요. 몇십 년 동안. 그리고 좌초됐던 문산호를 드디어 끄집어 올라옵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 지금 전시되어 있어요. 문산호는 좌초가 됐고 그거를 다시 인양을 했다고요? 네. 이렇게 정말 수많은 그 희생들 속에서 드디어 이제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이 개시가 됩니다. 8미도의 등대가 켜지는 순간 진격, 명령이 떨어지죠. 이러면서 정말 당시 뭐 항공모함, 순양함, 구축함 정말 수백 척이 이 월미도를 향해서 진격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무모하게 들어간 건 아니고요. 사전에 이게 희생을 굉장히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그 인천 지역, 이 지역에다가 이 폭격을 어마어마하게 때려요. 정말 개미 한 마리 살아남을 수 없을 만큼의 포탄을 다 쏟아부어요. 다 쏟아붓고 전격적으로 상륙전에 들어가서 바로 그 다음날 아침 인천을 완벽히 장악해버립니다. 이러면서 이제 전세는 완전히 뒤집어져서 이제 압록강으로 진격의 어떤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던 것이죠. 예, 우리 북한에서는 월미도에 있죠. 영화도 있습니다. 5문이 포를 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이 배가 오는 거 이제 순양함 뭐가 하는 거 3일 동안을 시간을 얻었다라고 우리 영화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 영화를 보고요. 사람들이 다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영화에서 이제 12명이서 이제 그 많은 미군을 막아내야 되다 보니까 전화를 연결을 해서 지금 미군이 쳐들어오니까 빨리 후퇴하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전선이 끊어져가지고 폭격에 이걸 연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영옥이라는 친구가 이걸 잡고 전선까지 가요. 끊어진 데까지. 그래서 가서 보니까 너무 끊어져가지고 짧아서 연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연결해요. 그리고 전화를 하라 그래요. 그래서 전화 연결이 된다고요? 네, 그렇게.
사포가 조용하. 사포. 계속 쏘라고시오. 사포. 중장 동지, 제가 벗어나겠습니다. 빨리요. 알았습니다. 사포요. 동문의 입축 후방으로 저 구축함이 접근하고 있어. 그래서 심각한 거는 저희 어린애들이 야, 다 우리 용옥이처럼 희생할 정신을 가지고 살자. 군대 나가서도 이렇게 하고 우린 전사해야 돼. 교환시들. 이제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까지 성공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최태성 선생님. 네. 시크릿 코드, 오늘 크로마이트. 자, 뭐냐 궁금합니다. 어떻게 좀 얘기 들으시면서 왜 시크릿 코드가 크로마이트인지 느낌이 좀 오셨나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아니, 듣다 보니까 생각도 못했어요. 자, 크로마이트를 검색을 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크롬 철광. 철광이니까. 네. 크롬. 광석의 일종이에요. 니크롬이 전등할 그. 맞습니다. 자리비 손 안에 있잖아. 니크롬이잖아. 그거. 왜 오늘의 시크릿 코드가 광물일까? 궁금하시죠? 자, 여기다가 크로마이트 그 뒤에다가 작전이라고 하는 글자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 작전? 자, 그러면 크로마이트 작전이라고 나올 거예요. 딱 밑에 뜹니다. 바로 인천 상륙 작전. 아무 연관성이 없어 보이죠? 네. 그래서 지은 거예요. 연관이 없기 때문에. 암호명은 이게 너무나도 첩보이기 때문에, 보안이기 때문에, 보안이 지금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코드명만 가지고 그렇죠. 작전의 성격을 알아낸 독일군이 연합군의 작전의 성격을 알아낸 사례가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객진 그러면 그렇지. 얘들 이렇게 그렇지. 들어오는구나. 얘가 너무 좋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로마이트 작전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이 작전이 성공되면서 인천 상륙작전이 되었던 겁니다. 정말 그거 봐야겠다. 너무너무 놀랍네요. 그러니까 전혀 알면 안 된다. 뭐 여명 작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여명이면 느낌이 오잖아요. 뭐 세력인가 뭐 이런 게 오잖아요. 유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유추가 안 되는 거예요. 인천 상륙작전에 대한 느낌, 소회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6.25 전쟁은 정말 이 동족상전의 비극이잖아요. 근데 정말 이 비극 속에서도 정말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되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들의 의무는 저는 기억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이걸 기억투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어떤 잊혀져간, 묻혀져간, 이제서야 비로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역할이 아닐까. 그래야 이게 역사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 뒤에 오는 사람들한테 제대로 된 역사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앞에서 6.25 전쟁에 대해서 다루어 봤고요. 그중에서도 이제 우리 인천 상륙작전, 또 인천 상륙작전에 좀 가리워졌던 어떤 그 너무나 큰 희생들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피해, 전쟁의 희생, 아픔이라고 하면 역시 우리가 실향민들을 빼놓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오늘 특별히 이만갑 스튜디오에 실향민 분들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 나오셨는데 자기소개 해주셔야 돼요. 네. 자, 레이디 퍼스트. 네. 저는 황해도 장인군에서 온 김신혜, 19살에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90살이에요. 너무 정정하세요. 너무 예쁘세요. 네. 어이구, 선생님. 90세시고요. 네. 예, 저는 저 편남도 덕천. 전 자동차. 지금 탄광이 많은 데예요. 네. 거기에서 47년.
4월 28일 날 황해도를 통해서 월남을 했는데 청단이라고 있어요. 그죠? 청단에. 그 38선 넘어와서 청단에 나오니까 월남한 사람들이 그냥 꽉 찼어. 많이 있었어요. 그때 내려오시는 네, 47년도에. 저 연세는 어떻게 되십니까, 선생님? 나이는 20살에 나왔으니까 지금 95. 뭐 100세세요? 네, 5년만 있으시면 그러니까 제가 어르신들 중에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데 건강하신 분들은 건강하신 기억력, 숫자에 대한 그렇죠. 예. 이런 게 있으세요. 아니, 그리고 말씀을 너무 조리 있게 잘하세요. 자, 또 한 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는 강원도 속초에서 올라왔습니다. 내 고향은 한경남도 함주군입니다. 함주. 흥남에서 미군 수송선을 타고 12월 24일 날에 우리가 배를 타고 나가서 29일 날에 거제도에 도착했다. 29일 날? 예. 그럼 메로딕 빅토리아를 타고 내려오신 그렇지. 거예요? 바로 그 배를 타고 왔어요. 예, 그 배를 타고 왔어요. 네, 그 배를 타고 왔어요. 그러면 흥남철수.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그때 5살이니까 내 올해 76이요. 76이면 막내. 꼬뽕어리. 야, 내 어디 가면 아바이 소리 많이 듣거든. 그리고 이제 명함 못 내밀겠다. 뭐야 어르신이란 말도 듣고 그러는데 이 아바이 하고 나하고는 19살 차이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이게 참. 진짜 그런데 우리 앞에 지금 음식이 있어요. 이게 누가 가지고? 순대. 맛있겠다. 지금 드셔보니까 어떠세요?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고향의 맛. 그러니까요. 저는 순대가 특히나 북한에서 먹던 거랑 너무 똑같아요. 네. 사실 저도 그 실향민 2세예요. 그렇소. 저희 아버님이 함경도에서 내려오셨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님이 해준 음식 중에서 이게 지금 나오니까 좀 기억나는데 가자미 식혜를 알죠. 아세요? 강원도. 좁쌀 넣어가지고. 네. 좁쌀 넣어서. 제가 사실 초등학생들은 그런 거 잘 못 먹잖아요. 그렇지. 식혜로 하는 식혜, 네. 음료수로. 근데 저도 그때 맨 처음에 이걸 어떻게 먹었는데 저는 아직도 그 맛을 잊지 못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예, 그러니까요. 오니까 기억나네요. 자, 근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아바이 마을을 우리가 다 가봤어요. 왜 거기에 다 모여 사신 거예요? 거기가 모여 산 게 속초는 생선이 많이 났어요. 겨울에는 명태, 여름에는 오징어. 도루묵. 그다음에 도루묵, 양미리, 맛있어요. 멸치, 꽁치, 양미리, 이런 것들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하도 고기 많이 나서 사람이 빠져도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고기가 많아서. 물방울바. 정말 많이 났어. 고향 사람들이, 한경도 사람들이 대부분 해안가 쪽에 살던 사람이니까 또 수산업에 종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른 데 있다가 야, 속초 가서 우리도 배를 타자. 너도 나도 속초에 오게 되면 먹고 살 수 있거든. 거기가 많으니까. 그러고 또 전쟁이 끝나게 되면 자, 잘하면 또 고향도 빨리 갈 수 있다. 간다. 그래서 모인 거지. 이래서 모였단 말이야, 거기.
근데 속초에 문화축제라는 게 있어요. 네, 있어. 어떤 거요? 맞습니다. 2010년에 실향민 문화제라고 열었어요. 네. 그리고 매년마다 속초에서 실향민 문화축제를 열고 있고 올해도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제 5회 실향민 문화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된 바 있거든요. 이게 참 중요한 게 이 속초에서 이렇게 실향민 문화축제를 하는 이유는 속초에 계신 실향민 분들의 그리움을 위로하자는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실향민의 정체성을 정립해주고 그리고 실향민 문화를 계속해서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속초에서 실향민 문화축제를 여는 건데 그때마다 많은 실향민 혹은 실향민을 할아버지 할머니를 둔 우리의 이제 우리 국민들 그렇게 많이 위로를 받는다고요. 전국에서 많이요. 전국에서 다 오잖아요. 부산, 어제에서 다 오잖아요. 많이요. 근데 저 말투가 저희 북한에서 듣던 말투랑 너무 아니 먹어보 맛있을게요. 뭐 맹들었는데 이러잖아요. 맞아. 만들었는데가 아니라 맹들었는데 나 고향집에 먹어보 이러니까 너무 정겨우세요. 어째? 이북 말하는데 어째서? 어째서? 네. 너무 오랜만에 말 한마디 하라니. 저 90년도 정동진에 북한 아들 그 잠수함이 나왔죠. 잠수함이 나왔을 때 속초 지역에 비상 경계령이 떨어진 거예요. 군인들이 검문하는 거야. 그래서 운전하고 딱 들어왔다 친구하고 둘이서 난 또 군인 아저씨 장교인데 장교 아저씨 수고하기요. 이러고 이제 차로 오해봤지. 공리구만 하고 차로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다시 보재. 어째고로 가라 그럴 때는 이보 사람 놀리요. 말을 왜 그렇게 하냐 이거야. 어째서? 근데 속초 사람이 속초 말하는데 뭐 잘못됐어? 내 국가 공무원 출신이고 대한민국 해병대를 나왔고 월남전에 갔다 왔고 그러고 내 월남전에 가서 훈장도 받았어. 봐라, 이게 중요한 다 보여줬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가라 이게야. 근데 내 친구가 있다가 좀 말 좀 고쳐라. 이북말 고향 버리고 나왔는데 그래 말까지 버리게 되면 영혼 버리는 거 아니야. 맞아. 더 선명해지신대잖아. 자, 이번에는 우리 백윤걸 선생님 말씀을 좀 여쭤봐야 되는데 고향은 이북이시잖아요. 그렇죠. 아주 6.25 때 그때 얘기를 좀 할까. 방송을 하는데 휴가 장병, 외출, 외박 장병들이 그 군인들 빨리 원대 복귀하라고. 그래서 뭐 마이크를 대고 뒤리 불어대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그러나 왜 그러나 그래 보니까 나절배 이게 남침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전쟁이 일어났고 그러니까 그다 사흘 있다가 보따리 싸지고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피난을 가는 거예요. 그 피난을 가고 했으면 이제 이 부산까지 갔어. 네. 이제 갈 데가 없어요. 앞엔 바다지. 뒤엔 인민군 나오지. 경상북도 일본, 경상남도 하도로 그것만 남은 거야.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도저히 살아날 방법이 없다 이제는. 그럼 어떻게 죽는 거냐? 그래서 한 방이라도 쏴먹어서 죽어도 죽어야지 어떻게 그냥 죽냐. 다른 길에 이제 다 간 거죠. 이래서 군대 가겠어 하고 나오니까 그냥 트럭에 뒤에 실어가지고서 올라탔어. 그대로 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딴 사람들. 전쟁터로 가는 거지. 그냥 바로 북쪽으로. 사복 입은 채로. 총은요? 이게 6.25 때 그 당시에 그대로예요. 야, 대박.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면 쭉 올라갔다 이제 의성군.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만을 운영합니다. 가니까 총을 줬는데 밀빵도 없는 거 해서 옷은 다 너덜너덜한 군복. 그 작업복 같은 거 그걸 입으라고 그래. 그걸 입고 모자 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타월. 그때 이제 8월 초니까 이 타월. 그거 땀 닦으라고 그거 하나씩 하얀 거. 그거 하나씩 주고 요만한 그 타켓들 해서 국민학교, 그 초등학교 운동장에다 이렇게 앞에다 놓고서는 거기서 그걸 엎드려서 그걸 3발씩 쏘았어. 그걸 쏘아본 거야. 3발씩 쏴보고선 당장 그 고치로 전방으로 간 거야. 3발 쏘고.
세발사 먹어. 여기서 그저 인민군 총소리 들어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국군이 쏘는 총소리하고 인민군이 쏘는 총소리하고 완전히 구분입니다. 이게 뭐냐면 쏘는 총인데 딱퉁 그래요. 딱 그래서 딱퉁총이라고 그러는 아마 딱퉁총이라는 건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아마. 세발 쏘면은 딱꿍. 그렇지. 그건 인민군이 쏘는 거고 이제 그 소리나 그 딱퉁 소리 나오는 건 인민군이 기다는 얘기야. 그래가 다르지. 많이 다르지. 우리 저 예무왕 소총. 우리는 M1이니까. 그건 도둑 이렇게 나가지고 8발짜리. 딱꿍 소리 나오는 게 그쪽에 저쪽에 있구나 인민군 새끼들이 나오는 거 그냥 쏘는 거지. 아니 근데 그래도 이 뭐 철모도 없고 어떻게 쏠지 모르는데 우리 아까 선생님도 오시기 전에 장사리 상륙작전 때 우리 학도병 얘기했었는데 아니 안 무서우셨어요? 두렵지 않으셨어요? 무서울 새가 어디 있어요? 그런 것도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밤잠도 못 자고 그냥 뭐 죽는다, 뭐 산다, 뭐 무섭다 이런 생각도 전혀 없고 덮어놓고 그쪽에다 대고 쏘는 거예요. 근데 어디 다행히 난 맞지 않고 그 뭐 박격포탄이 떨어졌는데 뭐 옆에서 뭐 찌르는 소리가 나는데 난 어디가 툭해가지고 나가서 떨어졌는데 떨어지셨어요? 이게 부러지고 튀어나가가지고서는 날라갔잖아요. 그 좌주관절 골절 탈구래. 부러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것도 이게 여기 근데 이건 손이 왜 그러세요? 새끼손가락이 없어. 새끼손가락이 여기에 근데 이것도 지금 부서졌는데 병원에 가서 이거 잘랐어. 당시에 부상 때문에. 그런데 그게 이제 6.25의 참상이야. 어쩌다가 이제 남쪽으로 넘어왔느냐. 오게 되고 왜 다시 못 가게 된 겁니까? 왜냐하면요. 나이 먹은 처녀니까 위험해서 피난을 가거라. 그래서 100년 들어오머니가 가라. 친구 하나 데리고 피난 왔지. 그건 6.25 전이에요, 후에? 아, 일사후퇴 조금 전이에요. 일사후퇴. 6.25 전쟁에서 일사후퇴 굉장히 중요한 대목 아닙니까? 그렇죠.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이제 우리가 쭉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다 중국군이 개입을 한단 말이에요. 개입을 하면서 다시 밀린단 말이죠. 밀리면서 서울을 잃게 돼요. 그러면 이제 철수하는 거죠. 그날이 바로 1951년 1월 4일. 그래서 일사후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건 다 몰라도 한국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라. 그러면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딱 얘기하는 게 딱 이거예요. 흥남항 철수 작전인데 그 해병 1사단 등등등을 이제 그 흥남에서 철수를 시켜야 돼요. 근데 이제 여러 배들이 동원됐죠. 그 중에 하나 이제 모레디스 빅토리오가 등장을 해요. 그 영화 국제시장에 나왔던 데 원래는 이게 군용 화물선이에요. 그러니까 1사단에서 그 후퇴를 하면서 실었던 뭐 탱크, 장갑차를 다 실었는데 앞에는 지금 그 피난민들이잖아요, 지금. 미군 제10분단 사령관이었던 그 알몬드 중장이라는 사람인데 불쌍하지만 일단 우리 그 군 장비가 우선이다. 그럼 전쟁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때 딱 그 알몬드 중장의 통역을 담당했던 현봉학 박사라고 의학 박사인데 그 현봉학 박사가 이제 알몬드 중장을 설득을 해요. 설득을 해. 미국은 잘 사는 나라는 아니냐. 이 탱크 버려도 또 만들 수가 있다. 근데 저 피난민들을 보라고. 눈에 애 안 보이냐고. 여기서 놔두고 가면 다 죽는다고. 좀 제발 결단을 내달라고. 그래서 알몬드 중장이 고민하다가 좋다. 탱크 다 버려라. 그리고 고기 다 버리고 실어라. 그래서 이 머리디스 빅토리오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람이 탈 경우는 3,000명밖에 못 타거든요. 무려 12,000명 이상. 이건 박수 보내줘요. 지금 이어른이 지금 그게 타고 나오면 자, 그러면 이제 그 배를 타신 분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때 돌다가 들어가니까 집에 이상한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는 거예요. 그 국군이야. 후퇴하는 국군들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아주머니 밥 좀 해달라. 그래서 엄마가 밥을 이렇게 해서 우리 집에서 이틀을 있었다 그러더라고. 두 밤을 잤다 그러니까 2박 3일이겠지. 그리고 군인들이 나갔는데 나중에 엄마한테 들은 얘기가 그 군인들 아니면 큰일 날 뻔했다. 그래서 엄마 어째서 그랬더니 그 군인들이 아주머니 고맙다고 중공군이 밀려와가지고 우리가 후퇴를 하는데 길은 다 벌써 육지는 맥혔다. 우리가 지금 뭐 흥남으로 가서
빨리 나가야지 잘못하면 중공군은 다 들어온다.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하여튼 눈보라 속을 걸어서 흥남까지 갔는데 가가지고 미군 수송선 금방 어서 오시오 이렇게 태워준 게 아니야. 배가 없으니까 그때 뭐 타니 안 타니 그래서 피난민이 내가 알기로도 바글바글했어. 그때. 일단은 흥남부두를 통과할 때 굉장히 위험했거든요. 앞에 바다에 기뢰가 있었어요. 기뢰를 딱 건드리면은 14,000명이 수장당하는 거예요. 어우, 어떻게? 그래서 정말 조심조심 빠져나가요. 그리고 동해안을 따라 쭉 내려옵니다. 그리고 일단 부산항에 들어갑니다. 메르데이스 빅토리오가. 근데 부산항은 벌써 피난민으로 꽉 찼어요. 그래서 받아주질 않아요. 그때가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거든요. 그래서 이 선장은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부산을 떠나가지고 거제도에 도착을 해요. 그때가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었어요. 근데 선장이 이제 하선시킬 때 인원 체크하지 않습니까? 14,000명 탔잖아요. 14,005명인 거예요. 5명이 왜? 5명은 배 안에서 태어난 신생아들. 배 안에서 태어난 신생아들.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 무사히 도착을 하고 이게 선장이 다 14,005명을 내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기 선장이니까 임무를 완성했습니다. 임무 컴플릿. 딱 쓴 보고서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트루만 대통령한테 보냈는데 트루만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내 생애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크리스마스의 기적. 크리스마스 기적이에요. 예. 어르신, 소원이 뭐세요? 소원이요? 네. 아유, 소원 참. 죽기 전에 고향 산천에 한번 가보는 것. 저 역시도 고향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고향에서 뭐 해보고 싶으세요? 뭘 하겠어요? 지금 이렇게 막힌 길에. 어찌 부모들이 어떻게 살다 돌아가셨나. 고향 하면 눈물이에요, 저는. 또 하나 그건 뭐냐면 우리 친구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심정이 똑같은 거 있는데 우리 친구가 쓴 책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 뭐냐면 내가 죽거들랑 화장을 해서 일부는 현충원에 갔다가 어떻게 갖다 채우더라도 일부는 남겨놓았다가 고향에 가서 산전에다 뿌려달라. 그게 소원.